가져간 돈도 갚지 않고 돈을 더 해달라고? 염치 없는 놈. 자식은 입 빠진 독이야. 나한테서 빌린 그 돈 내놓고 가거라. 애미도 살기 힘들다. 내 속을 다 파먹었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속한 거. 나 혼자 살다 죽더라도 요양원은 안 가. 거긴 살아있는 무덤이야. 살아있는 시체들이 우글대는 곳이라고. 이럴 때 아버지라도 살아계셨으면. 19. 권비영. 강아지 한번 키워보지 않을래? 은경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정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은경이 옆에서 꼬리를 살랑거리고 앉아있는 마리가 곧 해산을 할 모양이다. 조그만 몸집에 잔뜩 부푼 배가 곧 터질 듯이 부품하다. 그런 마리를 쳐다보는 은경의 눈길이 애처롭다 못해 애잔하다. 마지막 출산일 것 같아. 마리가 너무 늙어서 출산이 힘들까봐 은경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람으로 치면 노산이란다. 하지만 그런 따위 정수는 관심이 없다. 사람 걱정도 머리 아픈데 걔까지 걱정을 해야 한다니. 너도 키워보면 정이 들 거야. 애들 다 떠나고 난 집에 쟤마저 없었으면 난 아마 미쳐버렸을 거야.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마리는 제 주인의 손등을 사랑스럽게 핥기 시작했다. 정수는 진저리를 쳤다.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의 몸을 대놓고 핥는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다. 거기에 온 집안에 휘날리는 털을 치우는 것도 고역이고 사람 새끼도 아닌 것을 씻기고 먹이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이쁜 마리가 곧 몸을 풀 거야. 그동안 생각해봐. 아, 마리 새끼는 얼마나 이쁠까? 은경은 그 말을 하고는 마리를 담뿍 끌어안고 입술을 부비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정수는 그런 은경의 행동을 보고 다시 한번 몸을 부르르 떨었다. 몸 여기저기가 근지러운 듯한 느낌에 당장이라도 일어서고만 싶었다. 요즘 내가 마리한테 좀 소홀했더니 이 녀석이 나만 보면 찰싹부터 떨어지지를 않네.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마리를 안고 있는 은경의 표정에는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비견할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니, 얼핏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마리는 은경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장 가까운 동물일 뿐 그녀의 쓸쓸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타로점에 빠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은경이가 타로점에 빠진 건 아이들 때문일 수도 있었다. 어떤 일에 뭐뭐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는 건 분명 비겁한 부분이 있는 거지만 그렇게 이유를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아들 장가 보내고 연이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은경은 마냥 들떠 있었다. 간호사였던 딸 유나는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부잣집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자랑이 늘어졌었다. 결혼식장에서 본 남자는 다행스럽게도 건실해 보였고 우직해 보였다. 은경이가 자랑을 해댈 만했다.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어.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니까. 마리를 연신 쓰다듬으며 눈가를 훔치던 은경은 화려하게 치장한 딸아이의 신혼여행차가 저만치 멀어지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었다. 걔는 연신 꼬리를 치며 은경의 손등을 핥아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순아, 이리 앉아봐. 내가 타로점을 배웠거든.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들으니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점점 듣기 어려워지는 이름. 정순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그녀 말고 누가 또 있을까? 한동안 하동댁이라는 태코가 그녀의 이름을 대신했고 504호 아줌마 혹은 세희 엄마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세월이었다. 이제는 손자를 보았으니 할머니라는 말도 낯설지 않다. 할머니라는 말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당에 정순이라니 자신의 이름이 오히려 낯설었다. 타로점? 낯선 이름만큼이나 그 단어도 낯설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심심풀이로 시작한 건데 이 점이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믿지 않을 수 없게 됐어. 은경은 정순의 팔을 끌어 자신 앞으로 당겨놓고 타로 카드를 펼치기 시작했다. 입속으로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카드를 펼치는 은경의 모습은 진지하기까지 했다. 뭘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남편 없이 딸 하나, 아들 하나 근근히 키워 짝지우고 나서 이제는 제 세상이라며 신이 나던 은경이었다. 내가 얼마 전에 아이들 몰래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두었잖니. 은경은 여전히 타로 카드를 늘어놓으며 조잘거렸다. 그랬다 했었지. 그런데 사실 돈이 없었거든. 그런데 타로점을 보니까 무조건 사두라는 괴가 나오지 뭐니. 그래서 이 집 담보로 대출을 한도껏 받고 친정엄마 비자금까지 강탈하다시피 해서 샀잖아. 그런데 그게 글쎄 3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뛴 거야. 은경은 그 말을 하면서 벨이 빠진 것처럼 희죽댔다. 타로카드는 어느새 10여 장이 깔려 있었다. 5천만 원? 응, 가만히 있어봐. 이 전개 좀 풀어보고. 뭘 보는데? 남자가 하나 생길 것 같은데 그 남자랑 나랑 어찌 돼 갈지 궁금해서. 정수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피식 웃었다. 은경의 얼굴에 고여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어찌 만난 사람인데? 동사무소 문화교실에서 만났어. 시인이야. 시인? 응. 정수는 은경의 얼굴에서 흔들리는 부끄러움을 읽었다. 이것저것 마음이 내키는 대로 문화센터의 광자를 섭렵하는 은경이지만 남자 운운하는 일은 결코 없던 일이었다. 바람나서 이혼한 남편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이 커서 남자 만나는 일을 애써 피하던 은경이었다. 그런 그녀가 분명 그녀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정수는 그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정신 차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그녀가 살아온 과정을 알고 있는 터라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절대 돈 없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또 그 어떤 남자라도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갖는 남자를 경계했었다. 그녀가 자식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다달이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 세 채와 그녀가 살고 있는 중형 아파트였다. 그것을 모으는 동안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살았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눈 감고 귀 닫고 전략하며 살아 이룬 것이었다. 지금 사는 아파트도 전세라고 아이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해가며 지켜온 재산이었다. 어찌 보면 그녀의 그런 처세가 옳을지도 몰랐다. 정순도 이쯤 와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쭉 펼쳐놓은 타로카드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해석을 하고 있었다. 봐봐, 이게 내 마음이고 이 카드가 그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는 고민을 하고 있네. 이 사람한테는 돈은 없는데 지혜가 있다네. 그녀의 눈에 부끄러움과 기대가 어른거렸다. 지혜? 응,
그 사람은 영혼이 맑은 사람이야. 세상 아무 것에도 욕심이 없어. 정수는 은경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리는 걸 느껴. 이 아파트 앞으로도 4차선 도로가 나면서 배로 뛰었어. 늙음하게 돈복이 터진 모양이네. 약간 빈정거리며 그냥 그렇게 넘기고 싶었다. 은경의 처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자신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었다. 왜 아니라니? 이게 다 타로점 덕분이야. 그 사람을 만나서 일이 잘 풀린다는 건지, 타로점을 배우고 나서 일이 잘 풀린다는 건지 정순으로서는 헷갈렸다. 그럴 리가. 우연의 일치겠지. 아니라니까. 너도 궁금한 게 있으면 말해봐. 내가 점을 봐줄게. 점을 봐주겠다고? 응. 얼마 전에 친구 아들 승진점을 봐주었는데 점괘가 아주 좋았어. 나는 점괘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준 것뿐인데 진짜로 승진이 되었다고 홍삼을 선물로 보내왔잖니. 그러면서 나보고 아예 타로점을 차리라는 거야. 족집게가 따로 없다고. 그녀는 흐흐거리며 정순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분명 고민이 있지? 쪽집게는 쪽집게네. 정수는 궁금증이 가득한 은경의 눈을 바라보며 슬그머니 다가앉았다. 슬쩍 장난기가 발동하기도 했고 진짜로 답답하기도 했다. 그래, 내 고민 한번 풀어다오. 정수는 은경의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입을 열었다. 세희와 유나는 한반이었다.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어찌 보면 경쟁자였는데 어쩐 일인지 둘은 친자매 이상으로 친했다. 서로의 집을 번갈아가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잠도 같이 자는 경우가 많았다. 둘은 책 읽기도 좋아해서 이야기로 밤을 새는 경우도 많았다. 유나의 꿈은 나이팅게일이었고 세희의 꿈은 아가사 크리스티 같은 추리 작가였다. 아이들이 친하니 은경과 정순이가 친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둘은 아이들만큼이나 공통점이 많았다. 남편이 없다는 점,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점, 몸이 허약하다는 점까지 비슷했다. 다른 점도 있기는 했다. 둘 다 남편이 없으나 하나는 사별이고 하나는 이별이라는 점. 몸이 허약하기는 했으나 은경은 악착 같았고 정수는 생활력이 떨어진다는 점. 정수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까먹고 있었고 은경은 시장 골목에서 국수 장사를 하며 조금씩 재산을 일구었다는 점. 정수는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 한 채는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남은 건 지금 살고 있는 30평의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그조차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들르던 세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정순을 자주 찾기 시작한 것은 두어 달 전부터였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세희는 포장된 약병을 내밀었다. 어려운 형편에 올 때마다 뭔가를 사들고 오는 세희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뭐니? 정수는 눈을 찌푸리며 포장지를 훑었다. 루테인이에요. 지난번에 엄마 눈이 침침하다 하시기에 샀어요. 이런 걸 뭐하러? 정수는 너 살기도 힘들 텐데 라는 말은 삼켰다. 그 말을 했다가는 또 파르르 떨 세희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었다. 아가사 크리스티를 꿈꾸던 세희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을 뿐이었다. 밤을 샜는지 눈이 퀭해서 들어서는 세희를 보자 마음이 더욱 아렸다. 또 밤을 샜니? 드라마 공모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희의 꿈은 몇 번인가 궤도 수정을 했다. 지금은 김수영 같은 드라마 작가를 꿈꾸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단막극을 한번 올렸다는 것이 그 애의 자존심이었고 끝내 그 길 위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 궁극의 목표였다. 그녀는 자신을 작가라고 당당히 말했다. 엄마, 나는 작가예요. 그 말이 이명처럼 울려서 정수는 몇 날을 괴로웠다. 그 어렵고 먼 길을 몇 번인가 입속으로만 중얼거리던 말. 정수는 그 말을 세희 앞에서 뱉을 수는 없었다. 장서방은 잘 있니? 네. 대답이 시큰둥한 걸 보니 또 방랑백이 도져 어딘가를 헤매고 다니는 모양이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사진기 하나 들쳐매고 전국을 휘젓고 다니는 사위는 차라리 남이었다. 둘이 비슷해서 서로 콩깍지가 낀 것이겠지만 두 사람 입에 풀칠하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진작가 장수영을 정수는 곱게 보려야 곱게 볼 수 없었다. 전세질 기한이 다 돼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한 것이 두어 달 전이다. 살던 집은 전세를 올려달래서 살 수 없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하던 세희. 다행이라면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다. 결혼한 지 2해가 넘어가는 아이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정수는 안타까웠다. 집은 알아보았니? 포장지를 뜯으며 정수는 조용하게 말했다. 루테인 비전. 우리 눈의 망막 및 항반의 구성성분인 루테인은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식품 혹은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섭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루테인 감소로 인한 시력 저하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루테인이 함유된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망막 및 황반 성분을 보충, 유지할 뿐만 아니라 눈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홈쇼핑에서 요란하게 설명하던 루테인 광고가 떠올랐다. 아마 3개월이나 6개월 할부로 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짠했다. 아니요. 어쩌려고. 새를 건너다 보는 마음이 영 편치를 않다. 루테인 약병만 만지작거렸다. 아직 기한이 남아있잖아요. 세이는 그렇게 말을 흐리고는 서둘러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내어 다듬고 만지는 폼이 저녁까지 먹고 갈 심산이다. 은경의 얼굴이 스친다. 무조건 잡았대. 돈 없다고. 애들 앞에서 돈 있는 냄새를 풍기면 그날로 알거지 되는 거야. 묻어난 인상의 은경에게 어디 그런 안팡진 구석이 있을까 싶다. 은경의 말대로 흉내를 내자면 나 돈 없다. 너 어미에게 돈 얻으려 온 거면 헛짚은 거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다. 매몰차게, 매우 매몰차게. 남은 재산은 이 집뿐이야. 그건 너희들도 알잖니. 그렇게 말할까? 은경의 말처럼. 지난번에 너희들이 손 내밀 때 이 집 팔았다. 이거 전세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할까? 세이의 도맞을 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아,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딩동 딩동. 현관벨이 요란하다. 정수는 일어나 현관문으로 나간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이쁜 손자 왔어요. 손자를 앞세우고 나타난 아들 내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경쾌하다. 얼른 문을 따주었다. 세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오빠 오셨소? 하고 건성 인사를 한다. 할미.
이제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 조그만 녀석이 해죽해죽 웃으며 다가온다. 정수는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려 볼을 비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을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런 기도가 넘쳐나는데 머리는 아까보다 더 아프다. 어머니, 저희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하마터면 아이를 떨어뜨릴 뻔하였다. 뭐라고? 얼마나? 말이 자꾸 더듬거려진다. 한 3년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쩜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고요. 집은 어쩌고. 아들 소유의 30평대 깔끔한 아파트에는 정순의 돈이 7천만 원이나 들어가 있다. 집을 사야겠다고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분명 그 돈을 갚는다고 했었다. 하지만 아들놈은 그날 이후로 가져간 돈에 대해서 언제 갚겠다는 말이 없다. 팔았어요. 거기 가서 이 사람 공부도 할 생각이고 저도 봐서 박사과정을 밟을까 싶어서요. 그러자면 집을 팔아도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아들의 말 속에는 하지 못한 말이 더 숨어 있다. 돈을 좀 더. 가져간 돈도 갚지 않고 돈을 더 해달라고? 염치 없는 놈. 자식은 입 빠진 독이야. 은경의 말이 귓전에 쟁쟁 울렸다. 나한테서 빌린 그 돈 내놓고 가거라. 내 돈 내놓고 가거라. 애미도 살기 힘들다. 입속에서 뱅뱅 도는 그 말을 은경이라면 야무지게 했을까. 정수는 갑자기 무거워진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자꾸 정순의 품을 파고들었다. 나는 검이다. 너희들이 내 속을 다 파먹었어. 혼자 중얼거린다. 언젠가 거미 일생을 다룬 다큐를 보았다. 오글오글 태어난 거미 새끼들은 어미를 파먹으며 자랐다. 어미는 기꺼이 새끼들의 먹이가 되었다. 생명에 대한 경건함보다는 소름이 돋았던 기억.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30에 본 자식이다. 그 자식이 나이 30 중반을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 나는 아직도 거미다. 정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모습이 자꾸 흔들린다. 은경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 가져간 돈 내놓으라고 해. 그렇게 미적미적 하다가는 못 받아. 남들은 집도 사준다는데 그걸 어디 내놓으라고 그래. 아이고, 아직 뜨거운 꼴을 안 당해봐서 저러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는 돈 잘 지켜. 가슴이 답답하다. 현기증에 머리가 아프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게 늘 운동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친다. 괜찮다. 잠시 어지러워서 쉬고 싶구나. 정수는 어지러움을 핑계 삼아 방으로 들어선다. 머리가 아플 때마다 먹는 진통제를 2알 삼킨다. 문 밖에서는 남매의 음성이 엇갈리며 높다. 오빠는 염치도 없수? 무슨 소리야? 오빠는 없는 살림에도 엄마가 대학원까지 공부시켜줬잖아. 그게 뭐?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너도 대학은 다녔잖아. 그러게 남자를 잘 잡아야지. 어디서 그런 놈을 만나서. 뭐라고?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사위를 잘 봤으면 엄마가 저렇게 힘드실 일이 없지. 엄마는 늘 네 걱정이잖아. 엄마가 지난번 전세금도 보태줬다며.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왔어? 오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너도 정신 차려. 드라마 작가는 아무나 한다든. 오빠. 세이의 악쓰는 소리가 날카롭고 따가웠다. 정수는 몸을 일으켰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거세게 문을 밀치고 나서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다들 가거라. 내 앞에서 그렇게 싸울 거면 사라지란 말이다. 세희의 눈이 희둥그레진다. 엄마 왜 그래? 낯선 어미의 행동에 놀란 모양이다. 아들도 놀랐는지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다. 은경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침대가 놓인 창가로 든 햇살이 제법 따사롭다. 아무도 없는 집, 이제는 익숙하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고 외롭기도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더 이상 가족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1인 가족이 늘고 있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씩 이상하리만치 깊은 허기를 몰고 오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들이 다녀간 후는 더욱 그렇다. 머리는 맑은데 몸은 무겁다. 나는 엄마하고 살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품을 파고들던 세희는 23살에 남자의 품으로 달아났다. 그 허탈하고 허전한 느낌은 오래도록 정순을 힘들게 했다. 전화벨이 운다. 몸을 일으키기가 싫다. 내버려 둔다. 아니, 받을 기운이 없다. 받고 싶지도 않다. 한참을 울던 전화가 끊기고 이어 문자가 들어오는지 비릭비릭 신호가 울린다. 그래도 내버려 둔다. 또 전화벨이 운다. 사방은 고요한 무심의 바다. 정수는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쉰다. 과연 내가 잘한 일일까? 자신의 처세를 의심한다. 일말의 후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 정수는 유순하고 무던하고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여인이다. 은경은 그렇지 않다. 보다 현실적이며 이기적이며 차갑다. 그렇게 된 데에는 세상이라는 험한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사는 은경을 한편으로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녀의 삶의 방식을 자신에게 대입해보면 명치 끝이 뻐근한 게 영 개운치를 않다. 스스로를 깨우치듯 침대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린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귓가를 어지럽힌다. 문득 생각난 듯 문자를 확인한다. 새 일은 해결이 잘 되겠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은경의 문자. 또 타로점을 보았구나. 빛이 웃고 만다.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한 통의 문자가 있다. 김 여사님, 뵌 지가 오래된 듯합니다. 언제 오시는지요? 빛 웃음이 샌다. 박상이다. 스스로를 박상이라고 소개한 문화교실 서예반의 신사. 문득 살아있다는 느낌에 온몸이 움찔댄다. 그렇지. 나는 서예도 하고 시낭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댄스도 배우는 건강한 중년 여인이다. 아들보다 딸보다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그래서 살맛이 나는 여유롭고 너그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김정순이라는 여인. 자식은 그만큼 가르치고 키웠으면 아주 부끄럽지는 않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점. 먼저 세상을 뜬 남편을 잊고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혼자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익혀야 한다. 이를 악물고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각인하듯 반복하던 정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다. 햇살이 화살처럼 눈을 찌른다.
사물이 부옇게 반사되어 어지럽다. 핸드폰도 챙기지 않은 채 슈퍼마켓으로 내달린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딸이 좋아하는 해산물찜을 만들 재료들을 부지런히 챙겨 넣는다. 조개, 오징어, 파, 게, 매운 고추, 무. 공중공중 걷는 걸음처럼 생각나는 대로 집어 넣는다. 한바탕 난리를 치듯 다녀간 남매는 아직껏 소식이 없다. 정순도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서운한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난생 처음 어미의 냉정한 모습을 보았으니 놀랐을 법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미가 잠시 헛것이 씌었었던가 보다.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에 들른다. 집을 팔아주세요. 전세 끼고 살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소개 소장이 고개를 갸웃한다. 집 팔고 나서는 어쩌시려고. 팔아서 박사학위 따라가는 아들에게도 좀 주고요. 드라마 작가하는 딸아이 전세금도 좀 도와주려고요.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목청을 높인다. 웃고 나니 기분이 좋다. 환한 표정을 짓고 나니 기분도 환해진다. 아이들을 불러서 맛있는 것을 해먹이며 화해를 해야지. 그리 생각하니 마음이 바쁘다. 정수는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든다. 그 사이 몇 통의 전화와 문자가 더 들어와 있다. 아들의 전화 2통, 세희의 전화 5통, 세희의 문자가 반갑다. 엄마, 전세금 보태라고 시댁에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문자도 와 있다. 그러나 아들의 문자를 보는 순간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어머니, 오늘 저희 떠납니다. 전화 안 받으셔서 문자 남기고 떠납니다. 3시 비행기입니다. 문자를 친 시간은 2시 반. 분명 공항에서 마지못해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얼씨구나 하고 문자로 변명을 남긴 것이래라. 이런 망할 놈. 아들을 후려치듯이 시장 바구니를 내던진다. 이렇게 허망할 때가 있나.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냉정한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듯 찬바람을 남기고 떠난 아들은 어미에 대한 서운함만 기억할 것이다. 벽에 걸린 시계가 4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미 한국의 상공은 벗어났을 시간. 서둘러 세희에게 전화를 건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목소리도 감당할 수 없이 떨린다. 세희야, 네 오래비 떠난다고 전화 왔더냐?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3시 비행기로 떠났단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아득하고 먹먹하다. 중력을 잃은 것처럼 그냥 둥둥 떠 있는 것 같다. 엄마, 엄마! 세희의 목소리도 아득하다. 손에서 전화기가 힘없이 툭 떨어진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이런 야속한 거. 울음처럼 내뱉은 말이 이명처럼 울린다. 주방 한 구석에 흠뻑 두드려 맞고 버려진 아이처럼 흩어져 있는 장바구니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녀의 기억은 거기까지였다. 하얗게 빛바랜 기억처럼 정순의 얼굴엔 노여움도 사라졌다. 힘없이 툭 떨어지던 전화기처럼 정순의 몸이 힘없이 허물어져 내렸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환상처럼 보인다. 은경이다. 조그만 강아지를 안고 있다. 정수는 눈을 부릅떠 본다. 그러나 이내 눈이 감긴다. 어린아이의 칭얼거림 같은 강아지 울음이 환청처럼 들린다. 불안하더라니. 어찌 된 거야? 강아지를 끌어안고 우유를 먹이고 있는 은경의 얼굴이 눈앞이다. 정수는 누운 채로 강아지를 바라봤다. 겨우 젖이나 뗐을까? 어리고도 여린 강아지 한 마리가 낯선 환경 때문인지 바들바들 떨고 있다. 내가 아무래도 타로 점집이라도 차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점괘가 척척 맞으니 말이다. 은경은 강아지를 내려놓고 흐트러진 방안을 대충 정리했다. 그러고는 누워있는 정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절망이 정순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었다. 손을 움직여 보았다. 움직임이 어둔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다. 내가 요즘은 네 점괘를 자주 보는데 뭔가 큰 변화가 너한테 오는 꾀가 자꾸 나와. 그리 유쾌하지 않은. 그녀의 표정은 제법 심각하고 진지했다. 애써 밝은 표정으로 은경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눈물이 났다. 너 홀로 외로운 모습이 나와. 아무도 없는 들판에. 그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다. 가만히 정순을 바라보던 은경이 가방에서 초록색 천을 꺼내 바닥에 깔더니 무심한 얼굴로 타로 카드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흐느껴 우는데도 은경은 말없이 카드만 늘어놓고 있었다. 이미 울음을 잃은 듯한 표정이 달관의 경지일까?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은 무심일까? 운명이 궁금하고 인간사 흐름이 궁금해서 그녀는 타로에 빠져든 것일까? 얼른 눈물을 훔쳤다. 조그만 강아지가 어느새 정순의 곁에 와 살을 비벼댔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보며 다가드는 것이 전처럼 싫지 않았다. 은경이 지나가는 말처럼 툭 한마디 던진다. 자신 믿지 마라. 그 애들도 제 운명 사느라 바쁘다. 정수는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는다. 팔까지는 어찌어찌 움직이겠는데 허리 아래로 몸이 굳은 듯이 뻣뻣하다. 이런.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던 은경이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다. 정수는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절망의 눈빛을 읽는 정순의 가슴이 벌렁거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이러할까. 정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진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힘을 쓰고 나니 어지럼증이 다시 몰려왔다. 다시 한번 아득한 어둠이 그녀를 내리눌렀다. 눈을 떴을 때 그녀 앞에는 세희와 간호사가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심층적인 충격으로 마비 증상이 왔대요. 혹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이 그리 중증의 마비 증세는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생활은 어려우실 거예요. 혼자 계시면 많이 힘드실 텐데 원하신다면 요양원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세희의 표정이 흔들린다. 정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젓는다. 그러고는 싶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시네요. 정수는 세희를 움켜잡고 한사코 고개를 젓는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한없이 가련하고 원통하다. 세희가
가만히 정순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입을 연다. 엄마,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요양원이 나을지도 몰라요. 친구도 있고. 이런 죽일년. 정수는 이를 악물고 세희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소리 지르듯 말한다. 그러나 요양원 안 가.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말은 어눌하고 힘겹고 느리다. 세희의 표정에 만감이 교차한다. 엄마, 미안해. 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절대 요양원은 안 간다. 나는 내 집에서 나 혼자 살다 죽더라도 요양원은 안 가. 거긴 살아있는 무덤이야. 살아있는 시체들이 오굴대는 곳이라고. 이럴 때 아버지라도 살아계셨으면. 세희가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짓누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죽은 지 10년도 넘는 애비는 왜 찾는 것이냐? 이제 어미가 짐이 되니 네 아비가 그리운 것이냐? 이제는 짐짝 같은 어미를 처리하기가 귀찮아서 떠밀 곳이 필요한 것이냐? 서운한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정수는 그런 딸을 노려보듯이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다. 엄마, 왜 이래요? 세희도 짜증이 나는지 목소리가 드높다. 정수는 세희의 목소리도 묵살한 채 손을 뻗었다. 일어서야 해. 나 혼자서 일어서야 해. 의지는 그러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쿵 하고 몸이 침대에서 떨어져 뒹굴었다.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이 꽤 크다. 엉덩이가 바스라지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다. 아! 머릿속에서는 그런 외침이 자지러지는데 정순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외마디 소리만 흘러나왔다. 다시 눈을 떴다. 마치 반복되는 꿈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꿈이었으면, 차라리 죽음 이후의 일이었으면. 방 안은 잘 정리되어 있고 단정하게 걸어둔 그녀의 옷에는 외출을 앞둔 설렘이 고여있는 듯하다. 세희도 간 모양이다. 그애도 제 생활이 있으니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 은경도 가고 없다. 그녀도 제 생활의 굴레 속으로 돌아갔다. 저 자신의 운명 속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후 정수는 고요해졌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아등바등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이다. 그 사실이 큰 위안이 된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살을 비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체온이 느껴지는 그것은 신기하게 심장도 뛰고 있다. 천천히 그것을 보듬어 안는다. 따뜻한 체온이 뭉클하다. 이제 내 곁에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정수는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천천히 쓰다듬는다. 천천히, 뭐든 천천히 하면 된다. 그러면 전처럼 부산스럽거나 바삐 움직이지는 못해도 하고자 하는 일은 할 수 있다. 밥 먹는 일, 씻는 일, 세희가 해다 둔 반찬을 꺼내는 일,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 전화를 받는 일, 살아가는 일에 속도가 느려진 것뿐이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난다.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걸음을 옮긴다. 천천히
천천히. 걸음은 느리고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괜찮다. 강아지가 다가와 낑낑대며 정순을 올려다본다. 전에는 곁에 오는 것도 싫던 것이 이제는 어여쁘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린다. 이름을 지어주어야지. 뭐라고 지을까? 아름답고 소중하고 찬란한 이름. 그러다 생각난 듯 입을 연다. 보배. 겨우 힘들게 말을 뱉고는 혼자서 웃는다. 알아들은 듯이 보배가 꼬리를 흔든다. 따스한 체온을 느끼게 해주는 보배, 고맙다. 정수는 또 천천히 움직인다. 전에는 1분이면 끝낼 일을 10분은 걸려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일의 의미는 소중하다. 밥 먹자, 보배.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보배를 안아 식탁 위에 앉힌다. 아주 느린 영상이 흐르는 풍경. 잠시 눈치를 보던 보배는 정순의 손등을 핥기 시작한다. 애정과 고마움이 진정 우러나는 보배의 인사라고 정수는 느낀다.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퍼 넣는다. 반은 흘리고 반은 입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다행이다. 보배가 정순이 흘린 밥알을 살뜰히 핥아 먹는다. 살뜰함을 넘어 혀로 식탁을 핥는다. 설거지를 한 듯이 깨끗하다. 그리고 칭찬을 바라는 아이처럼 정순을 보고 꼬리를 친다. 정순은 천천히 보배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전해지는 사랑이 느껴져서인지 보배는 제 몸을 송두리째 내맡기며 복종한다. 신성한 맹세, 배반을 모르는 동물이라 하였던가. 어찌하여 배반을 모르는가. 그래서 슬프다. 그래서 외롭다. 그래서 고맙다. 측은한 마음으로 보배를 쓰다듬는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움직인다. 여전히 흘리는 밥알을 여전히 보배가 핥아먹는다. 고맙다. 어느새 밥그릇이 비어있다. 보배와 같이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